제 이름은 이준혁입니다. 대한민국 해병대 상사로 복무하고 있죠. 아니, 정확히는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2020X년 12월 7일 새벽,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 새벽이었습니다. 포항 기지에서 일상적인 훈련을 마치고 막사로 돌아와 잠들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새벽 4시 30분, 갑자기 비상소집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처음엔 또 훈련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중대장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게 훈련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중대장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독도를 기습 점령했다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독도요? 우리 땅 독도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1세기에 국제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이 시대에 그런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하지만 곧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를 겪으신 분입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셨던 그 끔찍한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창씨개명, 강제징용, 위안부. 그 치욕의 역사가 다시 반복되려는 건가요? 부대는 순식간에 전시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모든 휴가와 외출은 취소되었고 우리는 즉각 출동 대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TV에서는 긴급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되풀이하며 이번 조치는 정당한 주권 회복이라고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비난 성명을 발표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외교적 해결을 시도했지만 일본은 협상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 해병대 특공대에 하달된 명령은 명확했습니다. 독도를 탈환하라. 하지만 이건 전쟁이 아니라 경찰 작전의 형태로 진행될 것이며 가능한 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끝까지 평화적 해결을 원했던 겁니다. 저는 40명의 대원들과 함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잠수정에 몸을 실었습니다.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독도에 은밀히 상륙해서 일본 자위대원들을 무력화하고 체포하는 것. 우리는 철저히 훈련받은 대로 움직였습니다. 독도에 접근하면서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공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자긍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이 작은 섬 하나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걸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워왔는지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상륙작전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소리 없이 암초 사이를 헤엄쳐 독도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조명탄이 하늘을 밝혔고 사방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매복이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우리의 상륙을 예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옆에서 김병장이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를 끌고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귓가에서 총알이 쌩쌩 날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체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원했지만 그들은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같은 시각, 독도 해상에서는 우리 해경 경비정들이 일본 순시선들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해경은 확성기로 즉각 철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의 대답은 함포 사격이었습니다. 우리 경비정 한 척이 불길에 휩싸였고 6명의 해경대원들이 그 자리에서 순직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는 것이 임무였던 그들이 침략자의 총탄에 쓰러진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었습니다. 청와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침략 행위이며 대한민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 영토를 수호할 것이라고. 그날 밤 자정,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를 발표했습니다. 70년 만에 다시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이었고 통일을 이룬 강대국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예비군 동원령이 발동되었습니다. 불과 24시간 만에
100만 명이 넘는 장병들이 소집되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분노했습니다. SNS에는 해시태그 독도는 우리 땅 해시태그 일본 규탄 해시태그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재외동포들은 거주국에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 국민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역사에 대한 분노였고 다시는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였습니다. 군 수뇌부는 대담한 작전을 구상했습니다. 독도만 탈환하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일본이 다시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그들의 전쟁 수행 능력 자체를 무력화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곧 일본 본토 상륙을 의미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군이 현해탄을 건너 일본 땅을 밟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작전에 투입될 해병대원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를 침략했던 그들의 땅에 이제 우리가 정의의 이름으로 발을 디디게 되는 겁니다. 부산항에는 거대한 상륙함대가 집결했습니다. 독도함을 비롯한 대형 상륙함들, 그리고 수십 척의 호송 전투함들. 하늘에서는 F-35 스텔스 전투기들이 호위 비행을 했습니다. 바다에서는 214급 잠수함들이 은밀히 적진을 정찰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성스러운 임무였습니다. 출항 전날 밤, 저는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반드시 살아 돌아오겠다고, 그리고 이번만큼은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2020X년 12월 9일 새벽 상륙함대가 부산항을 출항했습니다. 부두에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우리를 배웅했습니다. 노인들은 눈물을 흘렸고 젊은이들은 힘차게 응원했습니다. 저는 갑판에 서서 점점 멀어지는 조국의 해안선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오겠다고. 우리 선조들이 지키지 못했던 명예를 이번에는 우리가 되찾겠다고. 현해탄의 파도는 거셌지만 우리의 의지는 그 어떤 폭풍보다 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불멸의 혼이 마침내 일본을 향해 진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 본토 상륙 이틀째, 저는 처음으로 실전에서 전차의 위력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우리 해병대는 규슈 해안을 확보한 뒤 육군 기갑부대와 합류해 혼슈 본토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도쿄로 가는 길목, 후지산 기슭의 도사토키 고원을 장악하는 것. 하지만 일본군도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심장부를 지키기 위해 최정예 기갑사단을 그곳에 배치했습니다. 12월 14일 새벽, 우리는 눈 덮인 후지산을 마주했습니다. 아름다운 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산 아래는 지옥으로 변할 운명이었습니다. 저는 62기갑여단을 호위하는 기계화보병 소대장으로 배속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60대의 K1A1 전차들이 대열을 이루고 있었고 그 뒤로 K9 자주포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 여단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적 기갑부대 발견, 약 80대의 90식 전차 확인. 교전 개시하라.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90식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였습니다. 자동 장전장치 덕분에 분당 발사 속도가 우리보다 빨랐고 복합장갑은 웬만한 포탄을 튕겨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 K1A1은 수동장전이었고 성능상 열세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이 가지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첫 교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군 전차들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엄청난 폭음과 함께 우리 전차 한 대가 명중탄을 맞고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승무원들이 탈출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한 명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우리 K9 자주포들이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155mm 포탄들이 하늘을 가르며 일본군 진지에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전차들은 계속 전진했습니다. 자동장전장치 덕분에 그들의 포격은 끊임없었습니다. 10분 만에 우리는 전차 5대를 잃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전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리 전차병들이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한 겁니다. K1A1의 약점은 수동장전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숙련된 장전수들의 손이 기계보다 빠를 수 있다는 걸 그들은 몰랐습니다. 우리 전차들의 포격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4초, 3초, 심지어 2초 만에 재장전하는 전차들도 있었습니다. 이건 자동장전 장치보다 빠른 속도였습니다. 게다가 우리 전차병들은 지형을 활용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언덕과 계곡을 이용해 엄폐와 기둥을 반복하며 적의 측면을 노렸습니다. 여단장님은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면 돌파가 아닌 포위 선멸 작전으로 전환한 겁니다. 62기 가벼단은 정면에서 적을 붙잡고 63기 개화 보병여단과 65기 개화 보병여단이 좌우 측면으로 우회의 적의 퇴로를 차단하는 전술이었습니다. 마치 2000년 전 한니발이 칸네 평원에서 로마군을 섬멸했던 그 전술 말입니다. 저는 63여단과 함께 좌측으로 우회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K200 장갑차를 타고 눈밭을 가로질렀습니다. 무전기에서는 정면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30분 후 우리는 적의 좌측면에 도달했습니다. 일본군 전차들은 정면에 우리 전차들과 교전하느라 측면이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전차병들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전차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측면과 후면이니까요. 여단장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 차량 사격 개시. 순간 우리 전차들의 포문에서 불길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일본군 90식 전차들이 하나둘씩 격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양쪽에서 동시에 공격받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측에서도 65여단이 진입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일본군은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그들의 지휘관은 후퇴 명령을 내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퇴로는 차단되었고 사방에서 우리 포탄이 날아들었습니다. 저는 장갑차 해치를 통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불타는 일본 전차들, 탈출하려다 쓰러지는 병사들, 그리고 항복하기 위해 손을 드는 자위대원들. 전쟁은 참혹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들이 시작한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잡고 소대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항복하는 적은 사살하지 말라. 우리는 침략자가 아니라 평화를 되찾으러 온 군인들이다. 전투는 6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일본 육상자위대 제1기갑사단은 사실상 괴멸되었습니다. 80대의 전차 중 62대가 파괴되었고 나머지는 항복했습니다. 우리의 손실은 전차 12대, 장갑차 8대였습니다. 전술적으로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대가는 컸습니다. 146명의 우리 장병들이 그 눈밭에서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불타는 전차 잔의 옆을 지나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반드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이 이 전투를 대서특필했습니다. CNN은 이것을 아시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갑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BBC는 한국군의 전술적 우수성을 찬사했고 일본 언론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자위대가 쉽게 이길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군사력은 단순히 무기의 성능으로만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군인들의 훈련 수준, 전술적 유연성, 그리고 무엇보다 싸우는 이유에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국과 명예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들은 정당하지 못한 침략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 차이가 승패를 갈랐습니다. 후지산 전투 이후 일본군의 저항은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그들의 정예부대가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 군은 파죽지세로 도쿄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일본 민간인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공포, 체념, 그리고 어떤 이들은 안도의 표정까지. 특히 제1동포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우리를 환영했습니다. 70년 넘게 이방인 취급받으며 살아온 그들에게 이것은 해방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길가에서 저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저희가 늦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군 수뇌부는 도쿄 진입 작전을 최종 검토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정부를 굴복시키고 평화 조약에 서명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주요 정부 시설을 장악해야 했습니다. 12월 20일 최후 통첩이 일본 정부에 전달되었습니다. 24시간 내에 무조건 항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도쿄에 진입한다. 일본 총리는 거부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달랐습니다. 도쿄 시민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와 전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일본 사회는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2월 21일 새벽 6시 대한민국 국군은 도쿄로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선두부대와 함께 도쿄 외곽에 진입했습니다. 일부 자위대 부대가 저항했지만 대부분은 무기를 버리고 항복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오전 10시 우리는 국회의사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을 지키던 자위대원들이 일제히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일본 국회의사당에 태극기가 개양되는 순간을. 그것은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의의 회복이었습니다. 오후 3시 일본 총리는 무조건 항복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도쿄 황궁 앞에 섰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수백 년 역사의 한을 푸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뒤에는 수천 명의 장병들이 정렬해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서도 같은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령관께서 직접 태극기를 개양대에 매달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태극기가 올라갔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그 깃발을 보면서 저는 할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일제의 총칼 아래서 이름까지 빼앗겼던 할아버지. 만약 할아버지가 이 순간을 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마도 고맙다고, 잘했다고, 이제 편히 눈을 감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겠죠. 황궁 개양식이 끝난 후 저는 도쿄 거리를 걸었습니다. 전쟁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다행히 민간인 피해는 최소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필요한 파괴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일본 정부의 항복이었지 무고한 시민들을 해치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길거리에서 한 일본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건 침략을 감행한 정치인들이지 당신들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날 저녁 우리 소대원들과 함께 야영지에 모여 앉았습니다. 14일간의 전쟁이었지만 마치 평생을 함께 산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죽을 뻔했고 함께 살아남았습니다. 김상병은 고향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산의 자갈치 시장, 어머니가 해주시던 돼지국밥, 여동생의 피아노 연주. 박일병은 여자친구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프로포즈할 거라고 했습니다. 최병장은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우리 이긴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 뒤에는 슬픔도 있었습니다. 이 짧은 전쟁에서 우리는 742명의 전우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조국을 위해, 명예를 위해,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저는 전사자 명단을 한 명 한 명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아끼던 후임들도 있었고 함께 훈련받았던 동기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독도 상륙작전에서 제 옆에서 쓰러졌던 김병장. 그는 결국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26의 나이로 영원히 잠든 겁니다. 그의 어머니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만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12월 23일 도쿄에서 평화조약 조인식이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약의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일본은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인정하고 영유권 주장을 영구히 포기한다. 둘째, 일본은 과거 식민 지배와 이번 침략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배상금을 지불한다. 셋째, 일본은 군사력을 대폭 축소하고 대한민국의 안보 감시를 받는다. 넷째, 양국은 진정한 화해와 협력을 위해 공동 역사 교과서를 제작한다. 일본 총리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굴욕감이 역력했지만 그것이 바로 침략의 대가였습니다. 귀국길에 올랐을 때 부산항에는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태극기의 물결, 환호성, 울음소리. 저는 상륙함 갑판에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이 땅, 이 사람들, 이 자유. 할아버지가 지키지 못했던 것을, 아버지가 회복하려 애썼던 것을 우리가 마침내 되찾은 겁니다. 부산 시민들은 우리에게 꽃다발을 던졌고 아이들은 손을 흔들었으며 노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고생했어요, 우리 아들들. 정말 고생 많았어요.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할머니의 품에서 어머니 냄새가 났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를 받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혁아, 우리 아들 무사히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다.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영웅 됐어요. 우리 모두 영웅이 됐어요. 아버지는 전화를 바꿔 받으시더니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자랑스럽다. 내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 사진 앞에 앉아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해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정부는 전쟁 영웅들을 위한 대규모 환영식을 열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대통령은 직접 우리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연설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되찾았고 역사의 정의를 실현했으며 미래 세대에게 평화를 선물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여러분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하늘까지 울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해냈구나. 우리는 역사를 바꿨구나. 전쟁이 끝난 지 한 달 후, 저는 다시 독도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총을 들고가 아니라 관광객으로 갔습니다. 독도는 평화로웠습니다.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그리고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 저는 동도 정상에 올라 망망대해를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섬 하나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워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하는지 생각했습니다. 영토는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이고 정체성이며 자존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켰고 앞으로도 지킬 것입니다. 저는 독도 바위에 작은 메시지를 새겼습니다. 202X년 12월 우리가 이곳을 지켰다. 대한민국 만세. 지금 저는 예편을 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사에 다니고 주말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가끔 그때의 그날들을 생각합니다. 후지산 아래 눈밭, 도쿄 거리, 그리고 함께 싸웠던 전우들. 저는 손자에게 이야기해 줄 겁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나라를 위해 싸웠다고. 우리가 어떻게 독도를 지켰고 어떻게 평화를 되찾았는지. 그리고 말해 줄 겁니다.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는 불멸의 혼이 흐르고 있다고. 그 혼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영원히 자유롭고 당당할 것이라고. 오늘도 동해에서는 태양이 떠오릅니다. 독도 위로, 한반도 위로,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침략자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의 중심에 당당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 땅을 사랑했던
자유를 갈망했던, 정의를 위해 싸웠던 모든 이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가슴에 손을 얹고 다짐합니다. 이 나라를, 이 평화를, 이 자유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대한민국 만세. 우리의 불멸의 혼이여 영원하라. 이 영상이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조들이 지키려 했던 이 땅,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지켜나가야 할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